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강 쿠킹 가이드 강사 임현정입니다. 어떠세요? 오늘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 지금 3시니까 점심 식사하시고 약간의 휴식을 취하시면서 지금 졸음이 올 듯 말 듯한 시간일 것 같은데 저희랑 이번 여름 어떻게 잘 견뎌내실 건지, 그리고 어떤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이 어떤 것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계속 뭐 채팅 하시잖아요. 그래서 서로 묻고 답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공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6월 달에 한강 쿠킹 가이드 한 숟가락의 레시피 해서 두 번째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 일단 제목은 장마철이기도 하고 갑자기 날씨가 너무 더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더 적응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일단 약간 여름나기 식생활, 그래서 한강 쿠킹 가이드를 어떤 식으로 잘 습득을 해서 우리가 여름에 잘 이겨내고 더위를 조금은 물리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위 먹는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우, 나 더위 먹었나 봐. 너무 더워, 너무 기운이 없어.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도대체 여름에는 왜 더위를 먹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름에 장마철이 됐던 아니면 한여름이 됐던 고온, 온도는 높고 습도는 많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가장 이제 하는 게 자율신경계 붕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특별히 뭘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내 몸 안에서,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내가 너는 지금 좀 열심히 좀 느긋하게 쉬어, 아니면 넌 지금 좀 더 빨리 움직여, 뭐 이렇게 저희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 자체에서 지금은 조금 릴렉스 해질까, 아니면 지금 좀 빨리 움직여 볼까 하고 그냥 세포들이 자연적으로 움직여지는 게 이제 자율신경계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율신경계가 붕괴가 되면서 이제 더위를 먹기도 하고 냉방병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 더위를 먹는 이유는 고온 다습함 때문에 내 몸이 빨리빨리 적응을 하지 않아서 더위를 먹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원인은 냉방입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어디를 가던 에어컨, 그리고 지하주차장에서 아니면 지하주차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특별히 햇볕을 볼 일도 없고, 그리고 여름에도 너무 추워가지고 항상 긴팔도 준비해가지고 다니시잖아요. 버스가 됐던 지하철이 됐던 뭐 그냥 길거리 해가 있는 그 부분만 아니면은 거의 에어컨 냉방장치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이러한 냉방시설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더위를 먹게도 됩니다. 그래서 냉방병 때문에 나타나지는 우리 몸의 증상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실내의 온도차. 그러니까 분명히 실내에서는 뭐 춥고 뭐 이랬다가 갑자기 밖에 나가면은 너무 더워져가지고 숨이 헉 막히듯이 숨도 못 쉬게 뭐 이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 이때 아까 말씀드린 자율신경계가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이 서로 잘 조율을 해가지고 우리가 쾌적한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긋나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교감신경이 훨씬 더 활발히 이게 활동이 늘어나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교감신경이 늘어나면은 저희가 막 이렇게 긴장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100m 달리기를 막 갑자기 했거나 이랬을 때 나타나는 몸의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머리부터 보면은 뭐 갑자기 머리가 쭈삣쭈삣 들어서고 갑자기 머리가 땡기는 듯한 느낌이 든다든지, 아니면 동공이 확대가 돼가지고 뭐 눈동자를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다든지, 아니면 침이 바짝바짝 마른다든지, 아니면 뭘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증상들이 나오는 게 교감신경이 발달돼서 좀 약간 긴장감?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부교감신경이 발달을 하고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아예 됐어, 뭐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좀 긍정성이 올라가지는 그러한 이제 신경, 두 가지 신경인데, 그게 이제 붕괴가 되면서 오히려 만약에 부교감 신경이 올라가진다면은 뭐 냉방병이나 이런 신경계에 덜 지장을 주겠지만은, 교감 신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더 그런 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피곤하죠. 우리 뭔가 할 일이 있고 긴장을 바짝 하고 나면은 그냥 그 일이 풀리고 나면은 쭉 하니 힘이 빠져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또 냉방병에서도의 그 온도 차이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더우면은 땀이 나야 되잖아요. 더우면은 땀이 나야 되고,
추우면은 뭐 오돌오돌 떨면서 체내 자체에서 열을 발생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있다가 지금 여기도 되게 시원하거든요. 이렇게 시원한 사무실에 가 있다가 밖에를 나가요. 그러면 갑자기 덥죠. 그러면은 내 몸에서 더우니까 내 몸 안에 있는 열을 막 내 가지고 36.5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밖으로 땀을 배출을 해야 되는데, 땀 좀 배출을 하려고 그랬더니 다시 시원한 사무실로 휙 들어가 버리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밖으로 발산해야 되는 그 열을 다시 내 체내로 쌓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됨으로써 체내 열이 쌓아지고, 그러면은 36.5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그리고 내 온도, 내 몸에 있는 열은 또 밖으로 빼야 되고, 그래서 내 몸 자체에 있는 수분을 자꾸 끌어당겨서 36.5도를 맞추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는 내 몸 안에 50에서 60% 정도 저장하고 있는 물들이 없어져서 결국은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외출을 하셨거나 집으로 들어오시거나 이런 걸 조금은 더운데 찬데 이런 반복을 하실 때는 조금은 일부러라도 물을 조금 마셔주셔가지고 내 몸에 항상 보유해야 되는 그런 물의 양은 조금 갖추고 있어야지만이 이런 탈수증이나 다른 피곤함 같은 것도 조금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더위를 먹는 이유가 세 번째, 열대야입니다. 저희 나라가 점점 아열대 기후가 되어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밤에 되면은 해가 없어지면서 바람도 선선하게 불면서 이게 조금 살만한 그런 온도가 돼야 되는데, 이 밤까지 계속 더워지는 그러한 기후로 변화지면서 수면 부족해지죠. 수면 부족하면은 계속 피곤하죠. 그럼 결국은 피곤이 누적되면서 우리 교감신경이라든지 부교감신경이라든지 자율신경이 무너지게 되죠. 이런 자율신경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은 또 면역력 체계도 약해지게 되죠. 그러면 혹시 밖에서나 안에서나 이런 외부의 균에 의해서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또 다른 질환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대야도 저희가 더위를 먹을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요. 그다음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찬 음료요. 이제 계속 집에만 있거나 아니면 온도가 일정한 데 있으면은 실은 네 번째는 크게 원인이 되지 않을 건데, 어디 기온 차이가 많은 곳에 있다 보면은 더우면 어떻습니까? 그 몸 안에 있는 열을 계속 식히려고 계속 찬 것만 먹게 되는 거죠. 그럼 찬 것만 먹게 되면은 그냥 그 순간에는 차게 되지만은 우리 내장의 온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장의 온도가 떨어지다 보면은 또 우리 몸은 자꾸 36.5도를 맞추려다 보니 오히려 또 열을 발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탄산음료 같은 경우는 또 위점막이라든지 이런 점막들 자극해가지고 상처를 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탄산음료나 이런 음료들 같은 경우는 당 성분이 많이 들어져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당도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에너지 발생을 할 수 있는 원료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계속 소화시켜야 되고 운동시켜야 되고 하는 그런 활동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소화기관이 저하되고, 소화기관이 저하되면서 소화 안 되니까 그냥 배가 계속 꾸물꾸물 아프고 이러니까 식욕부진이 되는 거고, 이런 증상들, 원인들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 더위가 먹게 되고 몸이 처지게 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같은 날씨나 아직까지는 저희가 뭐 아주 최고로 더운 날씨들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더위를 먹었다, 너무 힘들다 하는 느낌은 없으시겠지만은요, 앞으로 이제 더워질 날만 있는 거잖아요. 이제 추워지려면은 적어도 10월, 11월은 가야 되니까 오늘은 너무 덥다가 이제 계속 입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떠한 상황일 때 그러면은 내 몸이 더위를 먹은 건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것도 미리서 더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좋을 것 같아서요. 자가 진단표를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5가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체크를 해보고 예스일 때 점수 나와 있죠. 그리고 노일 때 점수 나와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합산을 해본 점수가 나오면 뒷부분에 다음 페이지에 이제 답이 나와져 있거든요. 과연 나는 더위를 먹고 있는지 아니면 온도 조절을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지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문항인데요. 첫 번째, 식사하는 것이 귀찮다.
아유, 오늘 아침 또 뭐 먹지? 또 먹어야 되네? 뭐 이런 단어들 많이 사용을 하시면서, 아유, 오늘 그냥 대충 이거 빵이나 하나 먹고 끝낼래? 그냥 이거 떡이나 한 쪽 먹고 끝낼래? 이렇게 오늘 아침에 말씀을 하셨다면은, 식사하는 것이 귀찮다에 예스를 하셔야 됩니다. 점수 1점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같은 음식을 반복해서 먹고 있다. 실은 뭔가는 먹고 있지만은, 반복해서 같은 음식을 먹고 있다는 것은 다른 일은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아침에 이것 먹으면 몸 컨디션이나 좋을 때는 먹고 싶은 것도 되게 많잖아요. 오늘은 이것 먹어볼까? 뭐 이것 먹어볼까? 이것 만들어볼까? 이렇게 해서 좀 다양한 음식들을 섭취를 하게 되는데, 이제 아침에 만약에 그냥 뭐 샌드위치 이렇게 먹었다, 그리고 점심에 뭐 김치찌개 먹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저녁 돼서 또 그냥 낮에 먹었던 김치찌개나 먹지 뭐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하셨다면은 2번은 예스이신 겁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음식을 만들기도 싫고 새로운 걸 먹고 싶지도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니까 먹고 있다 하는 것은 예스로 답하시면 되고요. 다음 세 번째로는 담백하고 삼키기 쉬운 음식만 먹는다. 씹는 것조차도 귀찮은 거죠. 씹는 것조차도 귀찮으니까 그냥 대충 입에 물고 있으면 그냥 혼자 소화되고 입에 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음식들만 주로 먹는다. 죽이나 아니면은 뭐 고구마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음료식으로 되어져 있는 걸 주로 먹는다 하면은 이것도 점수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차가운 음식을 자주 먹고 있다. 아까도 저희가 더위 먹었을 때 그 원인 중에 네 번째 있었잖아요. 뭐 찬 음료나 청량음료 많이 마셨다 하면은 이것도 지금 예스로 점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음 식사하는 속도가 느려졌다. 이것도 이제 두 번째랑 비슷한 내용인 거죠. 그냥 움직이기가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삶의 의욕이 점점 저하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뭐 그랬을 경우에도 더위를 먹고 있는 그런 증상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네 번째랑도 좀 비슷하잖아요. 탄산음료를 하루에 1리터 정도 먹는다. 이거는 탄산음료뿐만이 아니라 냉커피가 됐든지 뭔가 차가운 음료,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마시는 물 외에 계속 차가운 음료만 찾게 된다. 뭐 갈증이 난다. 했을 경우에 이제 예스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도 이것도 결국은 찬 음식입니다. 수박이나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거를 많이 먹는다. 그리고 여덟 번째 뭔가 몸이 처지는 듯한 느낌이 나니까 보양식을 많이 먹는다. 삼계탕, 짱어 먹으러 가시고 뭐 이렇게 뭔가 몸보신할 건 뭐 없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예스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는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다. 이것도 결국 움직이기 싫은 거죠. 나가면 아우 더워, 나가 그냥 집에 있는 게 최고야 뭐 이랬을 경우에는 그냥 내 체온 조절은 잘 될지 모르지만은 그냥 내 몸의 활동량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도 지속적으로 됐을 때 냉방병이 결국은 더위를 먹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이 많아졌을 때도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 열 번째는 땀나는 것이 싫어서 물을 잘 마시지 않는다. 이러면은 탈수 증상 나타나는 거죠. 절대로 안 되십니다. 그리고 11번째, 에어컨이 없으면 한시도 견딜 수 없다. 점점 갈수록 이런 상황들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딜 가든지 에어컨. 그래서 식당 같은 이렇게 찾을 때도 문 열려져 있고 에어컨 안 틀어져 있으면 요즘은 잘 안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2번째로는 열대야로 수면 부족이 계속되고 있다. 아니면 밤 늦게까지 TV를 보거나 독서를 한다. 이거는 밤 늦게 그리고 아침에도 늦게 이렇게 되다 보면은 전체적인 이 생활 리듬이 깨지게 돼서 또 더위를 먹을 수 있는 현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14번째로는 점심은 굶고 저녁에 폭식하는 습관이 있다. 그리고 15번째, 자기 전에 더우니까 시원한 음료 마시고 자는 일이 많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앞에 그 더위를 먹었을 때의 요인들, 그것들을 15가지로 다시 세분화시킨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쭉 점수를 내보시고 나의 점수가 몇 점 정도일지 한번 총계를 내보신 다음에 지금 나의 상태를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더하셨으면 답 봐볼까요? 이렇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일단 0점에서 7점, 뭐 거의 아니야, 나는 뭐 많이 움직여, 나는 계속 이것저것 먹고 싶어, 나는 음료도 많이 안 마셔, 찬 거 찾지 않아, 뭐 이러셨을 경우에는 안정군, 지금 그 상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컨디션 조절 잘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8점에서 21점,
여기는 이제 지금은 좀 날씨도 덜 덥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 몸을 챙겨주시면은 좋다. 그래서 자각 증상은 없으나 점점 아유 나 어제도 잘 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뭐 이제 점점 피로감이 느껴지는 그런 시점이 이제 8점에서 21점 정도이니까 이제 지금부터 식생활 골고루 먹고 운동도 좀 하고 그리고 한 번씩 밖에 나가서 햇볕도 쬐고 뭐 이렇게 해서 나의 생활을 여름철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 단계가 8점에서 21점. 그리고 이제 이형분이죠.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분들은 이미 지금 더위를 못 보고 계시는 분, 아니면은 좀 더 이제 정말로 앞으로의 더위에는 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이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야 되는, 점수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덥다고 느낀다. 이거는 갱년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갱년기 이런 증상하고는 다르게 그냥 지금까지 나의 생활 패턴을 했을 때 좀 항상 덥다고 느낀다. 이랬을 경우에는 지금 이 점수대에 제일 중요한 거는 휴식이 급선무세요. 그래서 몸을 좀 피로감을 없애지고 다시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맛있는 거 드시고 많이 쉬시고 그리고 좀 마음도 편안하게 가지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앞으로 이제 7월 돼가잖아요. 오늘 6월 마지막 날이니까 7월, 8월, 9월까지 잘 여름을 지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크해 보시고 꼭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처음에 뭐 안전구는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은 도움이 돼서 내 생활을 점검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정리를 해 왔는데요. 5가지 식사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실은 더위를 먹지 않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올바른 식사, 건강한 나의 몸, 그리고 지금 치료 중이라면은 치료를 잘 하고 다음에 치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식사 방법이에요. 매번 듣는 내용이기는 하지만은 또 더위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때 먹는 양질의 식사,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타민 B군을 챙기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름 과일, 여름 채소를 잘 적절하게 먹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위 건강과 요구르트. 그러니까 위를 좀 튼튼하게 하면서 소화를 잘 시키게 하면은 저희가 영양 흡수도 잘 되잖아요. 그래서 위 건강을 위해서 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도 건강한 여름을 나기 위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5번째로는 수분 섭취와 음료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 계속 음료 얘기는 나왔었잖아요. 음료 많이 마시는 거, 찬 음료 마시는 거, 이렇게 해서 더위와 내 몸의 체액에 해당되어지는 물과 이런 부분의 상관성이 실은 더위 부분에서는 크기 때문에 이 수분을 얼만큼 섭취를 해야 되는지 조금은 이건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여름을 잘 나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하나씩 항목별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첫 번째, 양질의 식사.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양질의 식사인지 이 부분은 하루에 3끼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일일을 일식을 해, 나는 하루에 2끼밖에 안 먹어, 3끼는 너무 버거워서 못 먹겠어 하시는 분은 그냥 그러니까 지금 어제까지는 3끼 먹다가 그래 오늘은 1끼 2끼 먹어볼까? 요이똥 해서 시작하는 거는 그건 규칙적인 식사가 아닌 거고요. 내가 1끼를 먹던 2끼를 먹던 3끼를 먹던 예전부터 꾸준히 같은 시간대에 해왔으면 그것도 규칙적인 식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규칙적인 식사라고 하는 거는 이미 내 몸이 그 식사 패턴에 맞춰 있어서 미리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음식이 딱 왔다, 맛있는 게 보인다, 신 게 보인다, 그러면 여기에서 침이 고인다든지 맛있겠다 하고 침이 분비가 된다든지, 이거는 약간의 식사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내 몸의 신호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배꼽시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대가 되면은 나 뭔가를 먹어야 될 것 같고 뭘 먹어야지만이 내 몸이 피곤하지 않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저희는 항암 식단에 해당이 되어지는 식사이지만은 특히 이런 식사하고 연관이 되어지는 것은 만성질환 중에서 당뇨예요.
당뇨 같은 경우는 항상 일정하게 식사를 해야지 인슐린 분비도 일정하게 나오면서 항상 일정한 인슐린 분비의 그 수치들이 이렇게 유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질환이든지 간에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정해놓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현명한 식사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뭘 드시든지 간에 그냥 그 시간대는 내 몸이 식사에 활동을 하는 거고 위가 움직이는 거고 뭔가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대를 일정하게 정해주는 게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 하는 분들 치료하시는 중에 이런 경우 되게 많으시잖아요. 뭘 먹긴 먹어야 되는데 너무 먹기 싫고 먹으면은 토하고 구토증 나오고 또 먹으면은 오히려 배탈 나고 이랬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냥 안 드시는 게 편하게 내 장들을 그냥 긴장하지 않게 하는 것도 오히려 또 좋은 식사 방법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이거는 정말 먹는 게 오히려 힘들었을 때 해당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잠깐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먹기 싫다 이랬을 때는 드셔야 되는 거고요. 정말 먹으면은 뭔가 그 부작용들이 오히려 나타났을 경우에는 조금은 한 끼 아니면은 가볍게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은 식사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양보다는 질을 고려한 식사. 저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 먹는 거, 이 약 한 숟갈을 먹으면 내가 꿀꺽 들어가서 내 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각각의 영양소로 활동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근데 이 약 먹을 때 탄수화물만 먹는 것보다는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을 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탄수화물하고 단백질만 드시는 것보다는 여기에 비타민이나 무기질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섭취할 수 있는 식사가 양질의 식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밥만 드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밥에 장조림이라도 하나 올려서 드시는 게 좋고, 장조림만 올려서 드시는 것보다는 김치까지 하나 살짝 올려서 드시는 게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런 영양소를 포함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양 한 숟갈을 드실 때는 조금씩 여러 가지를 해서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식사법에 해당이 되어지고요.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체력 유지를 위해서 식재료를 선별을 한다. 그러니까 식재료를 선별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뭐 좋은 뭐 비싸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내 몸에 맞는 거,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리고 이 양이면은 신선한 것, 그리고 같은 양이면은 이거는 뭐 앞에 얘기했던 거랑 조금은 일맥상통한 얘기기는 한데, 같은 양을 먹었을 때는 영양분이 더 골고루 들어져 있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떻게 보면은요, 실은 두부를 30g 드시는 것보다는 달걀을 30g을 먹는 게 훨씬 아미노산의 구성으로 봤을 때는 더 좋은 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똑같은 양을 먹어야 했을 경우에는 그 식재료에 들어있는 그 영양소를 함량을 비교를 해서 고루 들어있는 걸 섭취를 하는 게 훨씬 좋은 식사법이다 하는 얘기고요. 나와 있잖아요. 특히 단백질. 단백질은요, 열량소의 역할도 했었고, 그리고 구성소의 역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약 뭐 10조기 이상의 100조기 이상의 세포가 있는데, 그런 세포를 만드는 재료, 그리고 혈액을 만드는 재료, 이런 피부나 근육이나 이런 걸 만드는 재료가 결국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은 몇 끼니마다 섭취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오늘 이게 77강째거든요. 77번 계속 얘기한 거예요. 단백질은 몇 끼마다 섭취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매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결국은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못 드시더라도 두부, 생선, 고기, 아니면 달걀, 아니면 치즈라도 꼭 드실 수 있는 식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신진대사 기능을 높이는 비타민 B군. 예전에는 비타민 C만 굉장히 많이 부각을 시키고, 비타민 C에 뭐 하루에 얼만큼, 하루에 뭐 3번 먹으면은 면역 체계도 왕성해지고 피로감도 하나도 없고 정말 만병통치약처럼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결코 아닌 거였잖아요. 원래 비타민 C라고 하는 것도 하루에 뭐 2000에서 3000mg 이상을 먹으면은 오히려 몸에 해가 되는 뭐 그런 연구 결과들도 다 나와 있고, 그래서 하루에 상한량을 그 정도로 정해져 있고 하는 건데, 이제 최근에
오히려 더 대두되고 있고 더 많이 중요시 얘기하고 있는 게 비타민 B군입니다. 그러니까 B군 하면은 비타민 B1, B2, B6, B12, 뭐 3, 4, 뭐 이렇게 다 B가 들어가져 있는 모든 비타민들을 이제 B군이라고 그러는데요. B군의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은 저희가 에너지를 낼 때 에너지를 잘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타민 B군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밥을 먹으면은 이 밥이 에너지 대사로 거의 다 쓰이거든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근데 탄수화물만 있으면은 이게 에너지로 빨리 전환되지가 않아요. 빨리 전환되지가 않는데 비타민 B군에 해당이 되는, 특히 비타민 B1 같은 경우에 비타민 B1이 있으면은 에너지로 전환됐는데 거의 뭐 한 10분의 1 내지는 2분의 1 뭐 그냥 초급속도로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근데 비타민 B군은 이제 또 그 뒷부분에 가면 나오니까요. 한번 그때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에너지 대사에 많은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B군이기 때문에 비타민 B랑 같이 섭취를 해야지만이 훨씬 더 좋은 식사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게 양질의 식사의 방법에 해당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여름에 더 필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자, 여름에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그 자율신경이 붕괴가 되면서 교감신경의 활동이 높아지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은 눌러줘야 되는 것도 있죠. 그리고 땀 많이 나죠. 그래서 나트륨 배출이 많으니까 내 몸의 체액의 전해질이 균형을 맞추게 하려면은 또 칼륨 섭취도 많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수분 섭취도 더 많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내 몸에 넣어줘야지만이 내 몸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름에 더 필요한 영양소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대사를 잘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게 비타민 B1. 그래서 이 비타민 B1이 많이 들어져 있는 식품은요. 콩이나 참깨나 현미, 보리, 배아쌀 같은 곡류 중에 많이 들어져 있고요. 특히 이제 뭐 현미의 배아 부분, 쌀 씨눈이라든지 그래서 통곡물 있잖아요. 현미라든지 뭐 이렇게 통째로 왕 겨층만 뺀 뭐 이렇게 통으로 먹을 수 있는 곡류에 많이 들어져 있고, 그리고 또 돼지고기에 가장 많이 들어져 있는 식품 중에 하나가 돼지고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기름기 아니에요. 돼지고기의 순살코기를 드시면은 비타민 B1의 섭취량이 되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우유나 간이나 약간은 그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져 있는 게 비타민 B1이라 조금은 이런 부분들은 비타민 하면은 주로 야채나 과일이나 뭐 이런 거 생각하기 쉬운데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이런 동물성 식품에도 많이 들어져 있다 하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 이런 식품들이랑 같이 드시면은 훨씬 피로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품들 좀 상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C. 비타민 C는 우리 몸에 들어가서 하는 역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항산화 역할. 그러니까 내 몸에 산소가 막 활성화되어져 있을 때 그거를 낮춰줘서 그래서 부패되어지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결국은 비타민 C잖아요. 그리고 콜라겐도 단백질이죠. 요즘 콜라겐 뭐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 콜라겐 섭취할 때 이 비타민 C가 많이 같이 섭취가 됐을 경우에 또 훨씬 그 하는 작용을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라겐 결국은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과 함께 섭취를 했을 때 내 몸에서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귤이나 뭐 딸기나 브로콜리, 시금치 이런 채소나 과일들 섭취량을 많이 늘려주면은 비타민 C 섭취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뭐 브로콜리나 시금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칼륨, 무기질도 되게 많이 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드시면은 비타민 C뿐만이 아니라 무기질 섭취도 같이 늘어나질 수 있으니까 좀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이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비타민 B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 대사, 신진 대사를 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타민이 비타민 B1이다. 그래서 에너지가 안 나오니까 피곤하고 나른하고 이런 증상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운 쪽 빠졌다
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비타민 B1이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니까 또 따로 뽑아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품들 좀 체크를 하시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여기 돼지고기, 짱어, 청국장, 현미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골수 이식 막 하신 분이나 뭐 장기 이식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항암 치료 막 끝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이제 짱어 많이 먹어도 돼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회복하는 단계에서 드셨으면 하는 식품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치료가 막 끝나서 소화기관이 약해져 있는 상태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상태거나 아니면 장이 자꾸 트러블이 나서 트러블이 생겨서 설사를 한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요런 짱어나 견과류나 이렇게 기름진 음식은 지금은 드시면 안 되십니다. 그냥 오히려 돼지고기 살코기 부분은 드시는 거는 괜찮으신데 짱어 같은 경우는 워낙 지방이 많은 그러니까 고칼로리 식품이잖아요. 고칼로리 식품이다 보면은 소화하기도 힘들고 아니면 흡수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몸에 트러블을 생기게 하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지금 회복 중이시거나 치료 중이신 분들은 짱어 섭취는 조금은 주의를 하셔야 되십니다. 네, 그것만 좀 내용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은 뭐 나중에 회복하고 다음 치료 이제 뭐 이에서 몸보신 해야 될 때는 짱어 괜찮은데요. 지금 치료가 막 끝나시거나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소화가 잘 안 되신 분들은 짱어는 드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1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이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한 번 더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또 말씀드리지만 비타민 B1만 드시면은 에너지 못 내요. 비타민 B1만 드시면은 안 되시고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특히 탄수화물을 드실 때 왜냐면은 이 비타민 B1은 당질 대사에 많이 관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 식품과 같이 드셔야지만이 훨씬 더 상승, 에너지가 잘 발휘할 수 있는 상승 작용이 나옵니다. 비타민 B1만 드시면 안 되고 탄수화물과 꼭 같이 섭취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더 먹어야 되는 식품 중에 하나가 채소에 해당이 되잖아요. 지금 다 여름 채소잖아요. 오이, 토마토, 가지, 피망, 호박, 여주 뭐 이런 것들 다 여름 채소인데 특히 오이 하루에 뭐 한 개 정도 드시거나 이러시면은 수분 보충도 되고 칼륨도 풍부해지고 결국은 이거예요. 칼륨이 많아지면서 내 몸 안에 있는 수분 조절이 되면서 내 몸의 부종이 해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칼륨하고 수분하고 부종하고는 어떻게 보면 다 짝지어지는 연결선상의 단어들이니까요. 오이 여름철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같은 경우는 리코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항산화 작용도 하고 또 비타민C도 많이 들어져 있고 비타민 A로도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토마토도 뭐 하루에 하나 정도 드셔도 전혀 문제 없으십니다. 그리고 가지 같은 경우에는 안토시아닌 색소라고 해서 붉은 색소 이것도 항산화 작용도 하고 비타민C도 많이 가지고 있고 비타민 A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지도 지금 여름철 식품이니까 많이 드시면 좋은데요. 좀 껍질이 약간 질기잖아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시거나 이러셨을 때는 그냥 껍질 깎아내시고 조금 영양분 그냥 버리더라도 껍질 깎아내시고 안에 것만 조리해서 부드럽게 드시면은 소화도 잘 되고 또 부족한 영양분도 보충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가지 나는 껍질이 너무 단단해서 먹기 싫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이 껍질 깎아내듯이 깎아내시고 조리해서 드시면 정말 좋은 식재료거든요. 제가 여름 되면은 되게 강추하는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지는 뭐 지금은 아무리 사시사철 많이 나온다고 그래도 여름철에 가장 많은 영양분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가지 많이 드시면은 좀 몸에 피로도나 아니면 열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망, 피망 좋은 거는 다 아시잖아요. 비타민C 풍부하고 이거는 이제 초록색이니까 클로로필 색소 가지고 있는 거고 호박은 또 카로티노이드 해서 주황색 가지고 있는 거고 칼륨, 비타민, 칼슘
풍부하고, 여주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 당뇨 이렇게 떨어뜨려 준다고 그래서 한참 또 유행했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은 좀 안 맞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거 말려가지고 차로 끓여 드신다거나 하시면은 조금은 우리 혈액을 좀 깨끗하게 하거나 이런데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좋은 채소는요, 그냥 여름철에 많이 나는 채소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참 특이하게 오이는 초록색이죠. 토마토는 카로티노이드죠. 가지는 아까 안토시아닌 색소죠. 피망도 크로로필, 호박도 카로티노이드 해서 그냥 고른 색소를 다 가지고 있고, 그걸 드셨을 때 또 그만큼의 효과가 더 커질 수가 있으니까요. 야채를 드실 때 한 가지 드시는 것보다는 골고루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하나가 빠졌는데, 실은 원래 우리나라 식사로 하다 보면은 피망보다는 고추 있잖아요. 고추. 그냥 여름철에 된장에 콕콕 찍어 먹는 그런 고추들도 비타민C, 피망하고 똑같습니다. 비타민C 많이 풍부하고 뭐 식이섬유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고추도 여름철에는 좋은 채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골고루 드시는 게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장 건강을 위해서, 장이 건강해야지, 그러니까 먹는 게 잘 배설이 돼야지 그만큼 건강한 상태가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장 건강을 위해서 요구르트 추천 요리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요구르트는 유산균이 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장에는 유익균, 그러니까 장에 좋은 균도 있고 해를 주는 균도 있는데, 유산균이 들어감으로써 이게 활동을 잘 원활하게 해서 나쁜 균을 좋은 균으로 만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유산균입니다. 요구르트죠. 요구르트에 들어있는 유산균. 그래서 이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장내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장을 건강하게 만든다 하는 게 요구르트의 가장 큰 장점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결국은 위장의 기능이 좋아지면은 흡수나 소화나 이런 게 잘 되면서 또 면역력 체계도 향상될 수 있다. 그리고 요구르트에는 그 요플레 뒤에 보시면은 식품 성분 함량 나와져 있잖아요. 뭐 당도 들어져 있고, 단백질도 들어져 있고, 탄수화물, 뭐 지방, 뭐 이런 것들 다 들어져 있는데, 이왕이면은 당 함량은 적고 단백질이나 뭐 비타민이나 뭐 이런 종류의 함량이 높은 걸 선택을 하시면은 내 몸에 좀 더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물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저희의 몸은 55에서 60% 정도는 수분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아기 때, 그러니까 응애응애 태어나서 노인기까지 갈 때 몸의 수분의 함량이 50% 이하로 떨어지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50에서 뭐 60%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중에서 10%만 떨어지면은 이제 탈수 증상, 아니면은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이렇게 되고요. 20%가 떨어지면은 그냥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 몸에 보유하고 있는 수분은 항상 일정하게 50% 이상은 갖게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잘 마셔야 되는데, 한 번에 조금씩 자주 마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위 치료하시는 분들, 위암 수술하시고 나서 조금씩 자주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요, 그 마라톤 할 때 이렇게 텔레비로 저희 영상 보시면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마라톤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휴식대 이렇게 있으면서 물 막 컵에다가 따로 놓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보면은 마라톤 선수들이 막 가서 물컵을 잡죠. 그래서 마시는 것 같은데 우르르르 해가지고 그냥 뱉어내거나, 아니면 머리로 이렇게 뿌려가지고 몸에 그냥 체온만 떨어뜨려 주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런 이유에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열심히 뛰었잖아요. 땀 많이 나왔잖아요. 열도 많이 나와져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갑자기 물을
마시게 되면 갈증이 나니까 물은 막 마시고 싶은 마음은 드니까 이게 갈증이 났을 때 물을 한꺼번에 꿀꺽꿀꺽꿀꺽꿀꺽 마셨을 경우에 갑자기 내 몸 안에 있는 전해질이 그냥 불균형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트륨 함량이 뚝 떨어져서 그냥 저나트륨증으로 해서 이게 혼수 상태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땀 많이 흘리고 나서 절대로 물 벌컥벌컥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은 아니지만은 더운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렸거나 아니면은 내 몸 안에 열이 많이 쌓여져 있을 때 너무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은 체온 조절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우리 체액을 pH 조절하기도 힘들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씩 달래가면서 내 몸을 맞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먹으면서 내 몸이 스스로 이렇게 정화작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물을 잘 마시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예전에 이 방법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음식을 씹듯이. 그러니까 입에다가 이 물을 넣고 그냥 꿀꺽 마시면 뭐 걸리는 거나 이게 고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지만은 입 안에서 음식을 먹듯이 씹어서 남겨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뭐 첫 번째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 몸하고 이 물의 온도를 어느 정도 맞춰주는 거죠. 그래야지 몸 안에 들어가서 흡수율도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근데 냉장고 물을 막 이렇게 너무 갈증나서 냉장고 물을 마셨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물이 이렇게 타고 가는 게 시원한 게 그대로 느껴지면서 시원한 것 같지만은 이게 다시 또 나의 36.5도를 유지를 시키려면은 이 체온을 또 막 열을 발생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피로감이 오고 그러는데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한다면 그냥 입안에서 넣고 오물오물 하다 보면은 온도하고 맞춰지고 그리고 이게 들어가면서 흡수도 더 빨리 되면서 그래서 내 몸의 갈증이나 이런 것들을 더 쉽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천천히 가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하루에 5번은 꼭 물을 드십사 말씀을 드리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하루에 이제 세끼 식사라고 봤을 때 세끼 뭐 식전이든 식후든 3번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1번 이렇게 해서 기본 제가 5번은 좀 물을 드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 몸에 보유하고 있는 수분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밤새 일하느라고 힘들었으니까 화장실 갔다 와서 1컵 드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3번째로는 밥 3끼 드실 때는 이제 소화작용도 도와주고 수분 양도 일정하게 맞춰주도록 하는 게 한 3번 드시는 거고 마지막으로 주무시기 전에 1번 드는 거는 밤새 나는 자더라도 계속해서 내 몸은 움직일 거니까 일할 때 필요한 물을 미리 넣어주는 거고 이렇게 해서 하루 5번은 꼭 드십사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이제 좀 더 추가를 하면은 목욕 후나 운동 후나 그러니까 나의 일상생활에서 그 외적으로 수분의 소모가 있었다 했을 경우에는 또 수분을 그만큼 보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양, 나오는 양이 항상 일정하게 맞춰주는 게 우리 몸이 가장 그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가 언제 마셔야 되는지 그런 시기들을 이것도 음식하고 마찬가지로 좀 규칙적으로 하시면은 내 몸이 훨씬 더 적응이 잘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스포츠 음료나 미네랄 워터를 활용을 한다. 이거는 언제 활용하시면 좋으냐면요. 설사가 많이 났을 때. 설사가 났을 때는 실은 수분만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 몸에 있는 영양분도 빠져나가는 거고 그리고 내 몸에 있는 전해질도 빠져나가는 거고 이래서 전체적인 이 내 몸의 체액의 농도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랬을 때는 스포츠 음료라든지 아니면 미네랄 워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내 몸의 체액을 좀 유지를 시켜주고 내 몸의 수분이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또 이런 음료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입원 한참 많이 뭐 골수 이식하기 전까지 항암 치료할 때 입원 많이 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물 잘 못 마셔요. 물은 또 이제 뭐 철 냄새 나고 그냥 밍밍해서 마시기 힘들 때 주로 이온 음료로 많이 대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물은 어느 정도의 양은 항상 일정하게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도저히 생수가 됐던지 뭐 이런 거 잘 못 마시겠다 하셨을 경우는 이온 음료도 괜찮고 그냥 뭐 보리차나 옥수수차나 이런 연한 음료는 좀 차 대신에 차를 수분 섭취로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뭐 진한 에스프레소 같은 커피라든지 아니면 녹차 진한 걸 우려낸 거라든지 뭐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연하게 하셔서는 그냥 수분으로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로는 당분 함량을 꼭 확인을 한다. 아까 그 청량음료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이게 당 함량이 많으면은 내 몸에서 결국은 움직여서 분해를 시켜야 되고 에너지로 발생을 시켜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해야 되는 일들이 또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당분 함량은 가능한 한 적게 하셔야 되고 또 이거는 당분이라고 하는 거는 혈당으로 흡수되면서 인슐린 분비하고 호르몬 분비하고도 또 연관이 되어지는 부분이라 꼭 당의 함량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커피는 하루에 2잔 이내. 이거 지난번에 그 커피의 카페인 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하루의 카페인의 함량은 약 400mg 그냥 일반 성인 400mg, 임산부 300mg, 그리고 어린이나 아니면은 청소년 같은 경우는 1kg당 2.5mg. 그래서 뭐 하루에 한 200 정도, 그냥 평균적으로 200 정도로 잡으면 그게 하루에 섭취해도 되는 카페인 양으로 봤을 때 커피 한 잔에, 그러니까 우리 보통 아메리카노 머그잔에다가 마시는 그 아메리카노 하면은 그 안에 카페인이 보통 한 80 정도 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계산하기 힘드니까 그냥 모든 커피 한 잔에는 100mg의 카페인이 들어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이제 일반 성인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4잔 넘기면 안 되는 거고 임산부 같은 경우도 3잔 넘기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청소년이나 어린이 같은 경우도 2잔 넘기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치료 중이고 그리고 좀 소화력도 떨어져 있고 좀 조심해야 되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에 2잔 이내 그래서 카페인을 하루에 200mg 아니면 300mg 이하로 섭취를 하는 게 우리 몸을 좀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해서 커피는 하루에 2잔 이내로 마시는 걸 수분 섭취 부분으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커피는 마셔도 되되 좀 연하게 해서 좀 분위기만 아니면 기분 전환용으로만 마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거다. 결코 커피가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 대신에 얼만큼 먹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하루에 2잔 이내로 저희는 정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36.5도라고 하는 체온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어디 건물 들어갈 때마다 체온 측정하는 거 엄청 많죠. 그래서 36.5도 아니면 항상 일정한 나의 온도.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잴 때마다 35.9, 36도를 잘 안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은 36.5도가 아니더라도 그냥 건강한 체온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원, 외, 냉. 그러니까 안은 따뜻하게 하고 밖은 시원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안에 소화기관들이 긴장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게 이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원래 저희 몸도 그냥 이렇게 밖에서 쟀을 때는 36.5, 뭐 35.9, 뭐 36에서 36.5도 사이가 대부분인데 실은 이 내장 기관은 37, 38 훨씬 더 높거든요. 그래서 그 온도가 더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체온을 잘 유지하는 방법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 아까 이제 평균 37도 해서 미열이 되기 전까지의 온도만 유지를 잘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 매운 음식과 매운 향신료 이거 이제 나오는 이유가 요걸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밖은 시원하더라도 나의 소화기관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따뜻하게 해서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음식, 그래서 뭐 부추라든지 아니면은 뭐 마늘이라든지 파라든지 양파라든지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식재료들 있잖아요. 그런 재료들을 활용을 하시면 또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요 밑에 나와 있네요. 파, 생강, 무, 배추 뭐 이런 것들은 또 몸을 따뜻하게 하는 식재료, 거의 향신료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료들을 활용을 하면은 또 체온을 유지를 하고 내 몸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냥 머리에서 발끝까지 체온 유지하고 몸 건강하게 소화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역할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리고 수분 항상 일정하게 보유를 해야지만이 또 내 몸이 건강하게 피곤하지 않게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들 한번 다 체크를 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정리한 거는 그냥 생활 습관입니다. 일반에 그냥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게 여름을 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좀 잠깐 정리를 했습니다. 작은 손 장보기, 일단 많이 사서 여름철에는 온도는 높죠, 습도는 많죠, 이래서 쉽게 상하잖아요. 양파 그냥 하루만 냉장고에 안 넣어놔도 다 이렇게 묽어지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까워서 먹게 되고, 조금 이런 균들 뭐 번식하다 보면 그런 균들이 다른 거에 옮겨지고 하다 보면은 또 식중독이나 이런 게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양만 그때그때, 좀 번거롭기는 하지만 보호자분들이 좀 번거롭기는 하지만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양을 장을 보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또 건강한 여름나기의 방법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깐깐한 장보기, 이거는 뭐 여름철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유효기간, 그리고 안에 들어져 있는 성분, 이런 거 꼭 체크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재료를 어떻게 보관을 할 건지 10도 이하의 냉장 냉동 보관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보고 와서 냉장고에 넣을 거 빨리빨리 냉장고에 넣고, 냉동시킬 거 빨리 냉동시키고 넣고, 아니면 물에 담글 거 물에 담그고, 이렇게 해서 재료의 신선도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건강한 여름나기에 해당이 되고요. 뭐 조리기구 구별해서 사용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생선 조리하는 거, 아니면 야채 조리하는 뭐 도마 같은 것들 요즘 많이 구별해서 사용하잖아요. 칼도 그렇고. 이런 것들 구별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용할 만큼만 해동해서 반복 냉동하는 것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가열은 충분히 해야 되고, 식사 전은 꼼꼼하게 손 씻어야 되고, 요즘 뭐 손 씻기는 너무 생활화가 많이 되어져 있으니까 뭐 특별히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식사 후에는 남은 음식은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한다. 이게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떼어 보면은 다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냥 통으로 보면은 한마디로 식중독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음식이 상하지 않게, 상한 음식 먹지 않게 하는 방법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어지는 내용들이니까 한번 그냥 이걸 외워서 이대로 실천하자기보다는 음식이 상하지 않게 잘 관리하자 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시면은 뭐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것 같아요.